네, 안녕하세요. 해설이 있는 과학 뉴스 8월 첫 주 뉴스 브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윤아입니다. 네, 저는 화제의 뉴스를 맡은 윤아연입니다. 네, 저는 우울한 뉴스, 음모 가득 담긴 뉴스를 맡은 유만선입니다. 저는 노잼 전성입니다. 오늘은 8월을 맞아 7월에 있던 과학 뉴스들을 소개할 텐데요. 오늘 좀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저희가- 예뻐졌어요. 네, 저희가 스튜디오 빌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부담스럽네요. 지난달에 있었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았는데요. 보니까 가상인간, 가상인플루언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상인간, 가상인플루언서는 작년부터 조금씩 시작이 되었었는데 지난달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어떤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 나온 연예인이 실제 인간이 아니라 가상인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더 이 가상인간 신드롬이 훨씬 더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됐어요. 네. 가상인플루언서는 사실은 작년 8월에 인스타나 이런 그 SNS 계정을 통해서 처음 이제 대중에게 오픈이 작년 되었고요. 8월에요? 네. 그때는 사실은 가상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개인의 이제 브이로그처럼 개인의 일상을 소개하고 화보 사진 같은 사진을 찍고 하는데 사진이 워낙 감각적이고 사람이 굉장히 매력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팔로워 수가 늘어나면서 팬덤이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2월 31일 저는 가상인간입니다 하고 발표를 딱 했어요. 그 소속사에서 아예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가상 인플루언서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매력에 빠지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일은 지금 미국에서도 릴 미킬라, 영국에서는 슈듀, 일본에서는 이마, 뭐 중국은 아이아이 이렇게 각 세계 각국에서 이런 식의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등장해서 약간 셀럽으로 이제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는 워낙 외모나 그 캐릭터 설정을 지금 MZ세대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외모도 가상이니까 AI를 통해서 이 MZ세대가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얼굴들을 찾아서 만들었고 이 외모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스타일에 맞춰서 다 꾸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문화평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외모가 무엇인지 이들이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역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끔 네. 오히려. 사실 이들이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가치관이 뚜렷해요. 그래서 누구는 되게 환경운동에 뛰어들고 있고 누구는 약간 흑인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도 하고 각자 그런 약간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캠페인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이제 삶의 모습들을 인스타나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곳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모습들에서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묘한 끌림을 얻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다 등장을 했네요. 네, 코로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들이 더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그런 인플루언서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독특한 형상들도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저희 사이버 가수 아담 네. 다 아시죠? 알죠. 아시는 세대죠. 네네. 그러니까 아담이랑 모를 수 모른다고 그러면 있는데 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요즘 MZ 세대들 알 수 없는 저희 정말 전신 지금 현재 가상 인플루언서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담이 있었죠. 근데 아담과 지금을 비교하면 물론 기술력의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은 정말 사람 같거든요. 근데 기술력의 차이도 있지만 아담은 그때 당시 TV로만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활동할 수 있는 매체가 워낙 많고 매일매일 일상을 공유하는 그 소통 매체가 많아졌다는 게 조금 다른 또 성공이에요. 그 아담의 개념과 지금 이 가상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거죠? 지금은 이건 그러니까 같은 이게 거예요. AI로서 스스로 뭐 지금 활동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건 아니죠. 캐릭터도 설정을 해서 만들어 해줘야 놓고, 네, 음. 단순히 이제 그 외형만 그런 게 다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진. 가상인간이라고 이제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으나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의식이라는 거가 정말 거기까지는 인공화된 인공은 거냐. 아니죠. 만들어진 거죠. 그건 그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향상된 그래픽 아담. 합성 기술. 되게 고사양의 아담이죠. 네, 그 연예 기획사나 소속사 입장에서는 지망생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가상 인플루언서는 사고를 칠 일이 없고 하다 그죠. 보니 스킨들 관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이제 좀 떠오르고 있고요. 요즘 또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상 인간이 루이라고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고
얼굴만 딥페이크로 바꾼 거예요. 네. 얼굴을 가수 지망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가수의 꿈을 키워온 대학생 아이이고 그 사람이 이제 활동 데뷔를 이 가상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복면가왕처럼 오히려 이제 가면을 씌워 놓으니까 이 원래 본캐인 여자아이도 자기가 조금 더 노래에 집중할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연예인 직업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얼굴이 가려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침범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지 않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가수의 꿈을 펼칠 수 활동을. 있다는 게 훨씬 더 장점으로 근데 다가온다. 실존 인물이 사실 있는 거면 맞아요. 그게 언제까지 보장이 될지가 사실 좀 그런 걱정이 게 있죠. 되기도 지금은 가족 외에는 모두에게 비공개인 게 원칙으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실제로 발표할 곡은 이제 본캐로 갈지 계속 이 루이라는 부캐로 갈지 그건 또 이제 여기에서 판단해 가야 될 단순한 일인 거겠죠? 프로모션으로 지금 뭐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는 건지 그치. 아니면 이거를 계속 이제 연예 활동까지 이어져서 이 캐릭터를 쓸지를 맞아요.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 거네요. 오늘 갖고 온 얘기는 이제 이런 거죠. 딱 보시면 이제 또 신뢰성이 딱 가는 이렇게 네, 보시면 그부터 unclassified 이제 방금 해제된 미국의 정보국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미 정보국이라는 의미더라고요. 근데 미 정보국에서 6월 25일 이제 오픈한 보고서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미확인 비행 현상. 너무 취향. 뭐 예상보다 근데 분량이 좀 아쉽게도 작았어요. 몇 장이나 돼요? 제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충분히 읽을 만큼 9페이지 정도. 네, 예, 그래서 혹시 예, 그림이 5페이지 날밤을 아닌가요? 세워서 이제 일주일만 읽었고. 내가 알기로는 일주일 동안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 배경은 뭐냐면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UFO에 대한 얘기들이 말들이 많으니까 그 UAP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을 DNI에서. 만든 거예요. DNI에서. 오. 그래서 야 이거 뭔 일인지 좀 알아봐라 했는데 정보국 산하에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 보시면 이 기관의 위상을 아시게 돼요. FBI, CIA, 네. 네, 그 다음에 미 해군 정보국, 미 공군 정보국 이런 정보국들이 결국은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굉장히 상위기관이네요. 이 상위기관은 어디겠어요? 공무원 조직이죠. 이 국가정보국에서 2004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발생한 이 UAP, 미확인 비행 현상과 관련된 사건들의 미국 보고서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뭐냐면 목적도 분명히 적시가 돼 있습니다. 뭐냐면 UAP에 의해 발생한 잠재적 위협을 좀 특정해서 정책 결정자들, 뭐 의회에 있는 뭐 의원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이하 뭐 백악관 친구들을 돕고 그 다음에 UAP를 실제 마주쳤을 때의 처리 과정 갑작스럽게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또 정책, 기술 및 군의 훈련 방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자. 그럼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만날 수 있다는 게 기본 전제네요. 맞아요. 실은 UFO를 만날 수 있다가 전제네요. 맞습니다. 실은 이 보고서 144개 중에 상당수가 실제 유의미한 보고서라는 거는 부인 안 하고 있어요. 유의미한 비행 물체였다. 그렇죠. 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왜 이게 unidentified 돼 있는지에 대해서 미 국가정보국에서 내린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결론 1.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긴장돼. 뭐였냐? 보고서의 표준화가 덜 돼 있다. 딱 느낌 오지 않으세요? 공무원. 갑자기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요. 저희 보고서 쓸 때 어떻게 쓰셔야 돼요? 보고서 원칙 있잖아요. 이제. 주신 배경, 뭐 그다음에 주신 내용. 주의 내용, 다음에 기대 효과, 향후계, 기대 효과 기대 들어가야 돼요. 어, 이런 양식을 안 갖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CIA, FBI 이 사람 다 큰일 났어. 이 사람 어떻게 되려고. 그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네. 제한된 데이터로 인해 대부분의 UAP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지한 그 부서마다 그걸 디텍팅한 부서마다 되게 산발적으로 기준이 다 달랐던 거예요. 예, 다른 측정 기준과 측정 방식, 보고 체계도 이렇게 통일화가 안 돼 있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네, 그냥 문서 양식이 맞지 않다. 네, 이제 근데 사실 이게 네. 문서 양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UFO가 네.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분석 기준들이 서로가 다르니까 네. 이거를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니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뭐 두면 나름 나중에 이제 쓰기가 저희 좋은 뭐 거죠. 그런 생활을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양식 맞네, 중요하죠. 맞네, 뭐 이렇게 양식 중요합니다. 네, 네. 보면
템플릿. 아 그래야 대통령님한테 보고하기가 좋죠. 하지만 또 혹시 거기서만 얘기하면 또 우리 진행자분께서 되게 실망하실 것 같아서 일부 잠재적인 어떤 패턴이 드러나기는 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소수의 UAP는 진보된 기술을 선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네, 기술 그걸 인정을 얘기하는 했습니다. 거예요? 소수의. 네, 인정했어요. 네. 네. 그래서 소수가 몇 개였냐? 144개 중에 보고서를 분석을 했는데 21개 정도에서 보고서에서 기술된 18건의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도 꽤 많은데. 2004년에서 2021년이면 몇 년이게? 17년 동안 18건의 사건에서는 관찰자들이 좀 뭔가 언유절한 비범한 그런 행동 비행 특성을 보고했다. 2021년 3월에 전 DNI 국장인 존 렛클리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폭스뉴스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보고받고 관찰한 바로 UAP가 소닉 붐이 없이 음속 장벽을 돌파해서 비행했다. 소닉은 뭐예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재밌어요. 뭐냐면 솔리드한 물체가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는요,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공기에다가 충격을 줘서 그 공기의 떨림이 음속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전방향으로.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 귀에 들어가면 소리인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기계공학에서 공학자들은 압력파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비행체가 소리의 속도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압력파가요, 중첩이 돼요. 파동이 중첩이 돼서 모이고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그냥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가던 음파가 모여가지고 충격파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소닉 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음속으로 나는 비행체는 충격파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콩코드 비행기 이런 데가 비행을 할 때 비행장 근처에 있던 집들이나 이런 데들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소리의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는 비행체, UAP 현상이 나타났는데 소닉 붐이 관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했죠. 그러니까 소닉 붐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행 기술을 탑재한 비행체로 이해가 됐다. 지금 그런 기술을 만들어낸 회사나 이런 데가 있나요?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으나 아까 얘기했던 보고서의 어떤 표준화 뭐 이런 것들이 덜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일 해석을 할 수 없는 현상들이 좀 관찰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미 국가정보국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5개 정도의 분류로 정리를 하고 끝내요. 유형을 나눈 거예요? 유형을 나눴어요. 첫 번째, 공기 중 부유물. 이거는 그러면 새 아니면 뭐 기구, 바람 빠진 기구, 아니면 놀이용 UAV 드론, 뭐 그런 아니면 진짜 비닐봉지 이런 식 플라스틱백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기 현상. 그래서 그냥 공중에 좀 떠 있었던 아이스 크리스탈, 그러니까 뭐 눈, 얼음 쪼가리들이라든가 습기, 아니면 적외선이나 레이더 시스템에 감지된 불확실한 어떤 열적 삽동, 열적인 갑자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재밌어요. 뭐냐면 세 번째는 미 정부 혹은 미 산업체의 개발 프로그램. 로 분류를 하는데 재밌는 건 부가 설명이 뭐냐면 미 정부나 산업체의 미 공개 프로그램으로서 보고된 144개 보고서 중에 어느 것이 이거에 해당한다고는 지목할 수 없다. 멋있죠. 이게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소닉붐 없애는 기술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상상해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냐면 이건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타국의 노출된 기술. 얘네들이 우리 영토 쪽에 들어와서 장난치다 빠져나간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행자분께서 제일 관심 갖는 기타 등등. 네, 생각하시는 고도로 발달된 화성에 잠자고 있던 문명이라든가 달의 반대편에서 이렇게 숨어있던 특정할 수 없는. 네,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곧 금성 탐사하잖아요. 금성에서 날라온 비행체라든가. 요약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UAP는 이렇게 설명은 좀 불가하지만 패턴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에 대한 분류를까지는 해냈다. 그래서 UAP는 분명히 항공 안전 및 국가 안보에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이 분명한 설명을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예산이죠. 예,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보고서 말미에 그걸 살짝 흘리는 걸로 끝나는 위한 보고서였군요. 미국에 있는 이게 다음 스텝을 보고 쓴 보고서네요. 네, 그렇죠. 미 정보국의 보고서 리뷰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51구역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내바다 뒤에 비밀이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백악관 지하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 뉴스 뜨면은 또 저희 수많은 구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저희 광뉴스가
처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그 중에 네. 미스테리 담당, 네. 암울 네. 담당이시니까. 관장님이 네네. 뭐 내년에 미국 출장 보내주실 거라 믿고. 저는 오늘 뉴스는 그 제목은 세종시대 올스타 총출동에 완성한 활자의 백미 뭐 이런 기사. 6월 29일 날 아주 그냥 대대적인 발표가 그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나라의 그 자랑인 한글 활자가 이제 대량으로 저 진짜 약간 네. 좋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보면서. 네. 맞아요. 고려 시대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속 활자가 나왔는데 이제 조선 시대 때 나온 것에 대한 의미 이제 요거를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이제 하려고 해요. 초기에 뭐 한글 창제 이후에 그 이제 해례본이 나오고 그다음에 1447년에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세종께서 편찬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기억나. 내용이 뭐냐면 한글은 표음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표의문자를 우리나라어로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를 정리한 책이 동국정운이에요.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한글의 그 표기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쓰는 희응이 뭐 2개가 이렇게 있다든지 뭐 비음 밑에 이응이 있다든지 뭐 이런 특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발견된 거예요. 최초의 뭐 한글 활자는 아니에요. 저 최초의 한국 활자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중앙박물관에 이미 우리나라 그 활자, 한글 활자가 이제 이미 있었고요. 그걸 의례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있었고요. 한자의 활자도 나왔어요. 네, 근데 그 활자가 이제 갑인자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조선 시대의 금속 활자의 정수거든요. 갑인자라는 게 그게 정조 때까지 세종 때 만들어져서 정조 때까지 쓰인 이제 활자 그 한자의 이제 모양이겠죠. 서체죠. 서체죠, 맞아요. 서체. 폰트. 폰트, 맞습니다. 폰트. 갑인자는 이제 언제 우리가 만들어졌는지 되게 정확하게 알아요. 1434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요게 금속 활자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로 찍은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책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게 있었어요. 근데 활자가 발견이 안 됐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그 책에서 찍은 활자라고 밝혀지면 세트로 나오는 아,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텐베르크가 1440년경에 이제 그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그 10년 후인 1450년경에 이제 처음으로 책을 찍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42행성서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활자랑 이 책은 쌍으로 발견이 안 됐죠.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책만 있어요. 인쇄본만. 활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역사 우리가 학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왜 과학이죠 지금? 그렇죠. 네. 과학관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되게 재밌는 이제 그 발견 중에 하나가 이제 금속 활자 기술을 우리가 되게 면밀하게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금속 활자가 조선 전기께 발견이 좀 드물게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대량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크기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활자를 만드는 기술이 전에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이제 전해 내려오는 주조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려 시대 때 지금 활자는 이제 밀랍 주조법이에요. 밀랍이라고 해서 이제 그 꿀벌의 그거 집 같은 껍데기 집재질. 맞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어미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주물사 주조법은 조선 시대 왕실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밀랍 주조법과 구분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태조 때, 태조 때 이거를 이제 시도를 하세요. 1400년대 초에 그걸 완성시킨 게 세종이세요. 그 주물사 그러면 그 사가 죽을 사가 아니라 모래사. 맞습니다. 네, 모래사. 갯벌에 있는 아주 고운 그 정도 수준의 아주 고운 모래를 가지고서 형틀을 만드는 거예요. 거푸집이죠. 네.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나무로 이제 파가지고 팔자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겠죠. 먼저 까고. 그 다음에 아까 고운 모래를 그 거푸집이 이제 앞놈과 순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2개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받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덮어요. 덮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워요. 네, 굳히고 나서 이제 딱 꺼내면 이제 모래가 굳어 있으니까. 나무 떼내고. 그렇죠. 나무를 이제 떼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박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틈을 만들어 샘물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요. 길을 또 만들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애를 합쳐요. 그 다음에 체결을 한 다음에 쌈을 붓는 거예요. 그다음 샘물을 붓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 샘물을 부을 때 1200도가 이제 갑자기 확 부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수분이라든지 그 모래 속에 있던 수분들 때문에 갑자기 부으면 얘가 빵 터져버려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서. 그래서 그런 수분이 빠져나가는 기술들, 그 다음에 샘물을 아까 다루는 아주 그 질이 좋은 샘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아주 집약된 게 지금 이번에 발견된
한글 이야. 활자예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주조에 그러니까 쇳물이나 뭐 플라스틱 뜨거운 물을 부으면 지금 그 안에 기포가 생기면 안 되고 그렇죠. 기포 생기면 망한 거죠 지금 뭐 뜯어냈을 때. 그러니까 안 생기게 그 기화된 무언가가 나갈 구멍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맞아요. 굉장히 네. 세심한 작업. 그 다음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확 부었을 때 한쪽만 엄청 뜨겁고 한쪽은 엄청 차가우면 맞아요. 열 변형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활자를 만들었는데 찍었을 때 딱 다 찍혀야 되는데 이게 막 열 변형이 생겨서 뒤틀어져 있으면 안 찍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골고루 식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현대 기술로도 근처에 뭐 냉각수 같은 걸 막 지나가게 만들고요. 일부러. 맞아요. 예, 그리고 실험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바꾸고 막 이런 거 방법하고. 엄청 섬세한 작업이네요. 균일하네, 맞아요. 노하우성이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말이 고려 때 했던 그 밀랍 주조법이 방금 말씀하신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균일하지 못한 활자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인쇄물에 같은 글자인데도 다 달라요. 그리고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조선 거는 아주 그냥 되게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기술이 완전히 향상된 거네요. 네, 맞아요. 야. 그런 기술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철은 이제 Fe2O3라고 해서 산화철 상태로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완전한 이런 주철을 만들려면은 Fe, 그러니까 산소를 날려보내는 환원 공정이 필요해요. 그거는 기술들도 뭐 물론 이제 화학식은 모르셨겠지만,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변형되지 않게끔 네. 하기 위해서 다 거의 경험으로 그냥 막 맞아요. 그냥 해봐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를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태조 때 이런 거를 시도하려고 시작하지 않았다면 세종 때 이걸 할 수 없었을 거다. 그 긴 시간을. 네,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하지 않으면 그냥 민간에서 할 수 있는 판단하는 게 나라에서 제대로 밀어줘야 맞아. 가능한 일인 당시 거지. 국력이라는 게 지금이랑 비교해서 정말 일천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동원될 수 있는 그렇죠. 자원도 되게 한정돼 있고. 정부가 우주 사업 밀어서 지금까지 거의 그 나왔듯이 수준인 그런 것 느낌인 거의. 거죠. 최신 기술을 다뤘던 거죠. 정보를 갖다가 확산시키기 위한 도구잖아요. 좀 뭐 인터넷망, 뭐 인공위성 띄고 이런 거 같이, 예, 그러니까 뭐 소수만 이렇게 독점하고 있던 그런 어떤 문서들을 활자 인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그쵸. 만들자는 거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한글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읽게 하기 위해서 네. 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아유 있는 거죠. 국뽕이 안 될 수가 없네 이거. 실제로 기사에 웅장해지네요. 이 네. 국뽕이 안 될 수 없다라고 기자분들도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달 9월 첫 주에 8월의 뉴스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나, 윤하연 이만산. 전성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